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즐겁고 활기찬 월요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월요일 아침에는 월요병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죠? 하지만 그럴 때는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일상을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답니다. 우리 행동 중 40% 이상은 습관적으로 나오는데요. 습관성 행동은 특별한 에너지가 필요 없고 힘들다는 생각도 안 들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짜잔 하고 다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월요병을 날려버릴 좋은 습관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선 아침에 일어나세요. 무조건 기지개를 펴시고요. 물 한 잔을 쭉 들이키세요. 양치질 하러 가기 전에 먼저 스마트폰이나 라디오 등으로 FM 94.5MHz를 찾으세요. 그러면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듣다 보면 어느새 월요병을 멀리 달아나 버리고요. 하루가 정말로 재밌어진답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 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네, 매일 아침에 청취자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헬마 뉴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제가 오늘 어제 오늘 들으면서 참 속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던 그런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은 막 50만 원 이런데 이분은 100만 원 이런. 화끈하게. 예. 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뭐 첫 번째 소식으로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 이런 제안을 내놨는데, 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 중에서도 이제 새로운 논쟁거리로 이 문제가 이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 같은 경우는 방금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기본소득을 100만 원씩을 개인한테 이제 부과하자 이렇게 이제 정부와 국회에 제안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예전부터 기본소득을 주장해왔던 이재명 경기지사도 여기에 찬성하고 나서면서 네. 이 논의가 과연 여의도 정치권으로 옮겨붙게 될지 이제 주목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100만 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을 줬으면 그 지역 내에서 써서 지역의 활성화, 경제 활성화를 좀 도모해라. 네. 이런 계산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상품권 형태로 뭐 지급을 하든, 내지는 뭐 쿠폰 형태로 지급을 하든, 그 형태를 지역 내에서 이제 사용하는데, 이제 촉진하는데, 모양을 좀 맞춰보려고 지금 각 도지사들이 그래서 내놓고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막 돈을 진짜 줬더니 네. 다 은행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나오지가 않는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주는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쿠폰 형태로 쓸 수 있게 지급을 하면은 조금 한 10% 정도를 더 높게 주면서 어쨌든 동네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원이 있어요? 네.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기존에 각 지역화폐라고 해가지고 성남에서 하고 있죠. 지자체에서 시행을 한 지자체들이 많기 때문에 경험은 좀 축적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내놓고 있는 방안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경안을 심사하는데 이제 묻어서 이제 같이 하자는 그런 방안인데 일단 모든 국민한테 10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되면 51조 원이 필요하고요. 네. 5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되면 26조 원이 소요되는 이제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500조 조금 넘으니까 1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김 지사 계산에 따르면 일단은 돈을 먼저 풀어서 소비를 진작시키면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조세 수입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한 8조, 9조 정도 된다는 거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처음에는 일괄적으로 지급을 다 했다가 내년 연말 정산 때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돌려받자. 고소득층한테는 줬던 걸 줬다가 다시 뺏는 거죠, 이제. 환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조세 수입이랑 합쳐서 최대한 절반 정도로 환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계산인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고소득층한테까지 다 줄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행정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일단 똑같이 나눠줬다가 나중에 연말 정산으로 환수하자. 이제 이런 방식을 이제 제안한 겁니다. 고소득층은 돈도 물론 벌지만 세금도
평상시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돈을 줬다 뺐으니까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예, 이게 이제 뭐 경기 침체를 좀 일신하자는 그런 이제 방안이기 때문에 우선은 뭐 서울 수도권도 그렇지만 특히 지금 지방의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이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옵니다. 당장 자영업자들이 뭐 폐업을 해야 될 상황이고 공장들은 다 문을 닫고 지금 실업이 눈앞에 닥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지금 추경안이 한 11조 원 정도로 편성이 되는데 이거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그런 얘기가 일찌감치 나왔었고요. 결국은 지금과 같은 이제 비상 시기에는 좀 비상한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제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네. 그렇군요. 자, 다른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뭐 고소득층이라고 해서 돈을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느냐. 조삼모사 아니냐. 좀 섭섭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단은 기본소득 논의까지 나올 정도로 시민들이 이제 쓸 돈이 없다. 이런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 내지는 이제 대체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를 좀 상쇄하기 위해서 직접 돈을 쥐어주자, 쓸 수 있게 해주자, 이런 방안인 거고요.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조삼모사가 될지라도 우선 나눠주고 분위기를 만들자라는 게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극심한 침체가 닥쳐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돈을 당겨서 쓰고 네. 분위기가 바뀌고 나면 다시 걷어들이더라도 이제 이런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고민이 좀 정치권에서 좀 풍성하게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1조 4천억인가요? 막 그 돈이 지금 시중에 막 둥둥둥둥둥둥 떠다니고 있다는데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난 뭐 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참 이상해요. 돈이라고 하는 게.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뭘까요? 자, 유럽의 코로나19 사태가 그야말로 급격하게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이 넘게 폭증하면서 7,375명을 기록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를 뛰어넘어서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확진자 그룹이 됩니다. 사망자도 366명을 넘어서서 빠르게 악화되는 중이고요. 와. 지금 이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도 100명, 200명씩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둘 다 확진자 1,000명을 넘었고요.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뭐 이런 주요국들도 다 200여 명 이상씩이 이제 확진자가 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이제 전 지역 감염은 이제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 이렇게 네. 되면서 마스크나 손세정제 같은 방역 필수품들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 네. 독일하고 프랑스, 체코 같은 제조업 선진국들이 이제 마스크 수출 금지를 선언하면서 어제 유럽 보건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거 뭐 하는 거냐. 하나의 유럽을 깨뜨리는 조치다. 그렇죠. 이런 이제 규탄에 나서면서 유럽이 더욱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확진자가 우리하고 비교된다면 그 빠른 시간 내에 네, 하루 1,000명 이상씩 폭증을 해서 지금 네. 현재 7,375명이 넘었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뛰어넘어서 사망자도 366명이 넘었다. 네. 이거 우리보다 훨씬 심한 거 아니에요? 예, 훨씬 심각한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아도 지역 감염이 이미 확산이 된 상태에서 네. 확진을 하는 조치 자체가 좀 늦었다. 검사가 늦다 보니까 확진자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거고 그런 만큼 지금 뭐랄까요 이제 그 중증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사망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탈리아는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차단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이탈리아 밀라노와 베네치아가 있는 북부와 동부 지역의 15개 지역에 대해서 이제 봉쇄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렇죠. 해야죠. 예, 문제는 이 행정명령이 공식 발효되기도 전에 정보가 사전 유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봉쇄 조치 나오기 전날 난리가 났습니다. 밀라노 등지에서는 이 빠져나가려는 시민들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펼쳐졌는데 네. 기차와 자동차로 순식간에 사람들이 도시를 빠져나가서 남하하기 시작했고요. 어제 이제 밀라노 중앙역을 찍은 그 유튜브 영상을 제가 봤는데 네. 밤 11시 20분에 그 로마행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표도 없이 그야말로 막무가내로 막 열차로 뛰어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무원이 이제 표가 없는 사람을 막다가 나중에는 막 포기를 하고 사람들은 뭐 입석표를 내거나 뭐 벌금을 낸다는 생각으로 그냥 무작정 다 올라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일단 타고 봐야죠. 네. 돈 그러니까 나중에 내더라도. 이게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쓰지 못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아마 기차 안에서도 추가 감염이 일어나거나 이게 뭐 자기가 그 감염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사람들이 이제 퍼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우려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탈리아는 제일 처음에 중국인이나 중국에서 온 사람들 입국 금지시킨 아주 우리나라의 야당이 원하는 정책을 제일 잘 펼쳤던 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돼요? 결국에는 그 우회로를 통한 뭐 입국을 멈추지를 못했었고 이게 오히려 이제 지역 감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꼬리를 잡지 못하는 상황,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오히려 지금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진 상태고 이게 봉쇄 조치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를 사실 보여주는 건데 중국이 우한 봉쇄 조치를 했을 때도 봉쇄령을 전후해가지고 수백만 명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거를 막지 못했다. 네. 이런 이제 비판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탈리아도 똑같은 혼란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소위 제1세계라면서 이제 거들먹거려 왔던 유럽이나 북미의 소위 선진국들 네. 이쪽이 얼마나 좀 시스템이 허술한지 심지어 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딱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나을 게 없다. 이런 걸 지금 보여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패스트 이거 중세에 엄청나게 전염병 돌았을 때도 네. 다 그쪽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자기들이 다른 나라들 특히 이제 아시안들에 대해서 어떤 뭐 이제 인종차별적인 행태를 보였었는데 네. 니들이나 잘해라 이런 말을 니들이나 들을 수밖에 잘해라. 없는 상황이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뭐 봉쇄 정치라는 게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지만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게 하여튼 항상 결론입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뭘까요? 세 번째 소식은 이제 정치권 소식인데요. 그 민주당이 결국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지 여부를 전당원에 대한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가 않아가지고 현재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자칫하면은 이제 새로운 비례제를 도입했던 취지를 스스로 깨트리는 꼼수다. 이런 이제 비판이 제기되면서 네. 그 뭐 반대편에서는 비례연합당에 참여하는 거는 네. 위성 정당을 만드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 이제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한때 민주당이 아예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까지 이제 검토되기도 했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네.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도부에서는 결론을 못 내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심상정 의원 눈치 보느라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단은 그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전당원들한테 의견을 묻겠다는 건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뭐 무책임하게 지금 당원들한테 책임을 미루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의당으로서도 사실 이제 고심이 깊은 대목일 수밖에 없는데 참여를 하자니 자기들이 주도를 했던 이제 선거제 개편에 대한 명분이 안 서고 참여를 안 하자니 혹시 연합정당이 성립이 되게 되면은 그렇죠. 비례의석 획득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냐 민주당이 연합정당에 참여를 하는 이제 정당성을 얻으려면 포기를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 지지율대로 비례투표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 한 6석에서 7석 정도를 얻게 될 걸로 보이는데 네. 비례연합당에 만약에 민주당이 참여를 한다면 그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이라든가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으로 생각하는 의석을 하게 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본인은 정말 거의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중간에 이제 있는 뭐 그 호남당, 민생당 녹색당 같은 뭐 네. 이제 그 소수 정당들한테 이제 많은 의석이 갈 수 있게 그렇죠. 배분하는 그렇죠. 뭐 그런 소위 이제 내려놓는 것이 이제 이 상황에서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이제 민주당에서 비례 그 관련한 이제 연합정당을 검토하는 이유가 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독식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의 이제 다수당을 저지하려는 목표였던 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구체적인 방안은 좀 희생하는 정신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탈리아 상황 너무 심각한데 이 봉쇄 정치도 심각했고 그다음에 이 보수정당 관련해서 비례연합정당 참여하는 것도 복잡했고 이게 이제 주말 내내 나왔던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정의당에서 약간 좀 모양 이상해지고 있다, 기류가 이상하게 흐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윤소아 의원 아닙니까? 네네네. 예, 그동안에 이제 심상정 의원을 계속해서 꼼수라는 식으로 이제 비판을 계속 했는데, 네. 윤소아 의원은 사실은 처음에는 말을 좀 그렇게 했다가 점점 바뀌고 있어요, 유연하게. 그렇죠. 근데 제가 민주당 쪽이나 다른 의원들한테 여쭤보니까, 심상정 의원하고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다. 심상정 의원이 너무 네. 이렇게 확고부동하셔가지고. 네, 명분 중심이다. 네, 너무 이 얘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네. 아무래도 결국은 의석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날수록 뭐 어느 정도로 배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조금씩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전망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정의당의 이 지분이 높아지는 거를 보전해준다면 그렇죠. 사실 욕은 욕대로 내로남불이라고 민주당을 네. 욕하면서도 네. 본인들이 또 실리를 챙길 수도 있고. 챙길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있대요.
뭐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도대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정치 강대강 제대로 붙어보시죠. 여의도 촌철살인. 네, YTN 라디오 조영의 출발새 아침 3월 9일 월요일.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젊은 두 분을 모시고 합니다. 젊다 그러니까 좀 웃으시는 민병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전혀 뭐 무슨 일이 닥쳐도 힘들어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러지 않는 그런 외모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마라톤을 합니다. 마라톤은 서두르지 마라. 그러나 멈추지 마라. 라고 하는 가장 마라톤의 격언이 있는데요. 그대로 가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단단해 보이고, 일단 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남성분들을, 물론 모성본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언제든지 믿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딱 갖게 느껴지는, 훌륭합니다. 과찬이십니다. 자, 이 두 분을 모시고 월요일에 정치 토크 여의도 촌철살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되게 부드럽고 착하신 분들이고 좋은 분들인데 또 사안 따라 매우 날카롭고 예리하게 또 첨예한 대립도 하기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요. 우리 4.15 총선 공천 결과 관련해서 여야가 모두 쏙쏙, 공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 민병대 의원께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예, 제가 이제 공천에서 최종적으로 배제가 됐습니다. 아직 뭐 하나 남았죠, 한 단계는. 예. 최고위원회에서 되돌아올 수 있는. 예. 최고위원회에서 저 결정을 했습니다. 어젯밤에요? 예. 재심이 열리고 바로 바로 결정을 해서 이제 공천을 배제하고 청년 우선 지구로 해서 2명 경선을 갖다 확정해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최종적인 입장은 3월 15일 날 네. 제가 밝힐 예정입니다. 저는 뭐 2년 전에도 그랬지만 저를 주저앉게 하는 힘도 저를 일어서게 하는 힘도 유권자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유권자 의견을 듣겠습니다. 다만 제가 2주 전에 토요일 날 당에서 만나자고 해서 불출마를 권유하길래 제가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가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도 된다면 제가 봐드리겠다. 그러나 당에서 나를 복귀하라고 했고 또 내가 사실 인정한 적도 없고 또 적격 판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제 사건 자체가 무슨 다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런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 판단이 서 있는 문제인데 하나라도 근거를 대면 제가 수용하겠다 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당에서는 사실 얘기를 듣고 보니 코드부식의 근거는 없다.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 하나 그만둬서 당이 숫자를 갖다 맞춰서 저쪽하고 숫자를 맞출 수 있다면 내가 왜 사실승인을 하지 안 하겠냐. 근데 네. 그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울타리가 없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까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울타리라 하면 내가 친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우리 솔직히 말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저한테 다 좋으니까 그 안전장치가 필요하니 당사자의 입장을 좀 들어올 수 없냐 네. 한 거죠. 그래서 아마 당에서 직간접적으로 2차례에 걸쳐서 당사자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2년 전에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큰 실패를 봤다.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인터넷 신문을 만들 테니 얼마라도 투자를 할 테니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은 그 어떤 A씨로부터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아마 당에서 2차례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했는데 첫 번째 접촉 결과에서는
이 민주당 의원들이 적폐청산을 얘기하고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는 거 보니 굉장히 위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트리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여성분 얘기가. 예. 네. 그런 과정에서 서지현 검사가 TV에 나오고 뭐 정봉주 안희정 지사가 나오면서 갑자기 기억이 소환되었고 그 기억이 소환되는 과정에서 역겨운 생각이 들었고 그러던 차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는 심정으로 내가 살짝 얘기한 거다. 만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민병두가 공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뭐 현 단계에서는 내가 입장이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정도의 입장을 표명했던 것 같아요. 좀 얘기가 길어진다만 그래서 당에서 두 번째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되게 애매하다. 그렇죠. 애매하죠. 현 단계에서는 입장을 표명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 모르겠다는 것이 너무 애매하니까 다시 한번 당에서 또 재차 분명하게 입장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뭐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뉴스타파에 얘기를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 주장을 갖다 유지한다. 그 여자분 주장이. 네, 첫 번째 이제 그 얘기고요. 다음에 이로 인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민병두가 공천을 받지 않는 거는 바라지 않는다. 잘 되길 바란다. 이것도 뭐 제가 그렇죠. 전해드린 얘기입니다. 그 얘기도 했죠. 세 번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러나 민병두가 공천을 받고 나서 자기네 무죄라고 주장하면 자기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합적인 것의 맥락을 보지 않고 당에서는 그냥 불안하다는 것으로 결국은 저를 배제를 한 겁니다. 저는 민주적 정당에서 과연 이런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인가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하여간 우리 지역구는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상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자유한국당에서도 사실 뭐 이혜훈 의원을 사실상 내천한 거랑 비슷한데 이혜훈 의원이 어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동네 주민들한테. 그 우리 딸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민들이 지금 서명해서 바로 고발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얼마나 보수적인 것인데 그렇죠. 저는 다 판단을 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심사숙고해보고 3월 15일 날 저희 입장을 밝힐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전농여중을 나왔어요. 전농여중. 전농동에서 태어나서 전농여중을 나오고 동대문에서만 30년을 살았었는데 원래.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님의 그 동대문 거기가 갑인가요? 을인가요? 을. 예, 동대문 을이 사실은 우리의 그거예요. 우리 동네에 원래 옛날에. 변호사님이 오시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동네 정서를 잘 알고 그 동네 필요한 게 뭔지를 잘 안다. 왜냐면 내가 학교를 너무 힘들게 하고 거기서 버스 막 2번씩 타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물론 고등학교는 거기서 안 나왔지만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정서를 잘 안다. 근데 참 열심히 많이 하셨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이 미투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말 미투도 있어요. 내가 정말 인정하고 있는 법조인으로서. 근데 미투의 껍질을 쓴 미투도 있어요. 사실은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 이게 프레임이 한번 씌워지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참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었다. 물론 정말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잘못된 거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는 말인데 이제 그게 아닌 경우에도 조금씩 숨어들어 있다는 거. 그래서 상당히 참 정치인들은 일하기 힘들겠다.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어쨌든 3월 5일 날 15일 날 어쨌든 그 정확하게 결정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기다리고 혹시 뭐 무소속 나가서 뭐 나가시고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김용태 의원님의 조언을 한번 들어봐야지. 네. 일단 우리 민병두 의원이 그랬고 안타까운 일이고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의원님이신데 잘 결정하셔서 앞날에 큰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정말로 진정한 얼굴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진짜 진실성이 느껴졌는데 김용태 의원님도 사실은 원래 양천이었는데 지금 험지 구로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윤건영 전 실장하고 같이 이제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넉넉치 않고 너무 힘들 거다라는 게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나는 열심히 가서 한번 싸워볼 만하다 이런 인터뷰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당의 결정 기꺼이 받아들이고 힘껏 싸워서 윤건영 후보하고 당당하고 멋진 승부를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우리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권 3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심판해달라. 다만 우리 보수도
내부의 인적 혁신과 통합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평가해달라고 우리 구로 주민들한테 말씀드려서 당당하고 멋진 승부 보겠습니다. 네, 정말 당당하게 멋지게 잘하실 것 같아요. 비겁하지 않게, 비굴하지 않게 잘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을 모시고 같이 방송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유럽의 코로나19 사태가 그야말로 이제 급격하게 악화가 되면서 중간에 우리 또 이재명 지사 뭐 관련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지금 이 당이 좀 복잡스럽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내부적으로 좀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겨 나가야 되죠. 그래서 그 미래통합당 먼저 얘기 한번 해볼 거 합니다. 미래통합당의 텃밭인 대구 경북 TK 지역 공천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 의외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포함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영태 의원님? 공천 결과에 대해서 제 평가는 무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평가 그리고 네. 국민의 평가를 반영하는 여론의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 김영호 공관위원장 체제하에 공천 작업이 과연 자유한국 우리 미래통합당이 국민의 지상 명령이었던 뼈를 깎는 인적 혁신 그리고 원칙 있는 통합의 결과물인지에 대해서 아마 이번 총선에서 냉정하게 평가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예. 제가 못해요? 네, 좀 드셔야지. 제가 설 연휴 때 이낙연 우리 공동선대위원장하고 3선 이상 중진 한 열 몇 명이 같이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환영 겸. 그때 제가 분명히 TK에서 70% 칠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있던 다른 의원들이 그건 불가능해 그러더라고요. 30% 치면 많이 칠 거야. 그래서 내가 30%를 치면 무소속은 많이 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70%를 치면 판이 엎어진 거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랬더니 과연 그럴까 하는데 하여간 제 예견대로 왜냐하면 그쪽은 뭐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지금 우리 당이 호남에서 28석을 다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당도 아마 그에 상응하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조치를 했겠죠. 근데 지금 우리 당 의석이 없으니까 사실 칠 데가 없어서 시스템 공천이라고 한 걸 만든 거죠. 근데 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데 저렇게 사람들을 조치하고 쳐내도 참 그것만 갖고 지지율이 펄쩍 뛸 것 같은데 안 뛰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뭐냐면 새로운 컨셉이 없는 겁니다. 쳐내는 거는 잘했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경제면 경제 이런 공천의 컨셉을 만들고 한 대여섯 명이라도 7-8명이라도 저 정말 이 경제에 관해서는 저 사람들이 누구나 보는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다. 이런 컨셉이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반사이득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하긴 잘했는데 뭔가 그래도 좀 아쉽다 이런 뜻으로 들려요. 뭐 제가 아까 제 평가는 유보하겠다는 말씀 드렸지만 한 가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TK 지역 그 공천에서 네. 다른 것보다도 여성 후보 4분이 공천을 받거나 이미 경선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TK 지역에서는 정말 유례가 없는 최초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아마 공관위에서 그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TK에서 이 인적 혁신 작업을 하면서 우리 당이 그간 소홀했거나 취약했다고 이 국민들한테 질타받았던 여성과 청년 부분에 대해서 네. 이 TK 지역, 영남 지역에서 무언가 돌파구를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이 4분의 귀한 여성 후보들을 공천하거나 경선까지 진출시켰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점, 우리 국민들께서 그리고 해당 지역의 이 주민들께서 평가를 어떻게 내리실지 저희로서는 하여튼 그 결과를 기다리고 지켜볼 뿐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그 1부 순서 좀 다 됐기 때문에 이 뜨거운 토론의 열기는 여기서 잠시 식히고 전하는 말씀 제가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3월 9일 월요일 2부 순서 여의도 촌철살인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다시 한번.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김용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의원님. 예. 아까 이제 뭐 얘기 좀 하다 말았지만은 지금 그 TK 지역 뭐 공천 결과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미래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미래한국당 이 비례연합정당 관련해서 좀 문제를 계속 갖고 있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 비례연합정당 얘기가 솔솔솔솔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네. 그 구차한 변명에 구차한 말 보태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한 가지만 지적해 두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공천 작업을 거의 주도하고 있는 최재성 의원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전 우상호 원내대표. 제가 이 방송에서 공개리에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위성정당 만드실 거냐 그랬더니 안 만들 거라고 그래서 그 약속 믿어도 되느냐 그랬더니 믿어도 된다고. 네,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925는 소인배나 하는 짓이기 때문에 제가 믿겠다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그 말씀으로 그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드는 거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구차한 변명에 대해서는 구차한 말 보태지 않겠습니다. 그 끝이에요. 너무 깔끔하시네. 자, 그럼 우리 민병주 의원님 어떠세요? 이 비례민주. 뭐 저는 일찌감치부터 이 선거법은 불성립된 선거법이다 하는 입장을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네. 대통령제랑 부합하지도 않고 어떻게 과반 의석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선거법을 만드냐 하는 얘기를 갖다가 수차례 얘기한 적이 있죠. 이건 헌법에 이원집중부제 내각제랑 같이 연동하는 선거법이어야지 또 국회법도 마찬가지고 네. 그 지금 이른바 그 180석 3분의 2가 네. 있어야지만 입법이 가능한 이건 뭐 다 이제 모든 걸 식물로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선거법 통과되기 전에 그 제가 주문 발언을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당 지도부로부터. 네. 그 요청해서 당신이 나와서 전체적인 바람을 갖다 좀 가닥을 잡아달라. 그래서 뭐 석패제도 안 된다. 뭐 그렇죠. 몇 가지 이제 제가 쭉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병립형 말고 연동형을 전체 비례의 절반 이하로 낮추지 않는 한 그러니까 25 이하로 낮추지 않는 한 반드시 위성정당이 생긴다. 우리가 그렇죠. 이건 나중에 난국에 휩싸이니까 25 이하로 낮추면 의석 차이가 별로 안 생기니까 그렇게까지 협상을 하는데 그날 밤에 그날 저녁에 바로 그 뭐 30석인가를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석이 우리가 참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했는데 결국 뭐 당의 어떤 전략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명분이 있냐? 뭐 김용태 의원님 말씀 맞아요. 명분이 있냐? 근데 뭐 명분과 현실을 놓고 보면 뭐 현실이 나중에 선거는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역사도 그렇고 승자의 기록입니다. 그렇죠. 패자가 아무리 아픈 사연을 얘기해도 나중에 패자의 사연을 갖다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건 소설에나 나온 얘기입니다. 전기에나 나온 얘기고. 제가 좀 귀 기울여 드릴게요. 역사는 제가 보니까 맞아요. 승자의 기록이더라고요. 승자의 기록이에요. 맞아요. 결국 살아남은 자의 기록이에요. 살아남은 자가 미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네. 살아남고 승리가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어쩔 수 없이 미래연합정당 해야 된다? 예.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쪽 가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3월 15일 날 제 입장을 갖다 발표하는데 네. 3월 15일 날 제가 이제 주민 공천 후보로 나갈지 네, 아니면 여기서 멈춰설지를 갖다 제가 이제 3월 15일 날 결정을 합니다. 이제 3월 15일 날은 이해찬 대표가 4년 전에 본인이 입장을 발표한 날과 일치합니다. 그렇죠. 아니 사실 저희가 그 김용태 의원하고 민병두 의원 그 방송하면은요 항상 그 문자가 쭉 와요. 뭐라고 오냐면은 민병두 의원님 지난번에 뭐 해준다 그랬는데 왜 안 해줬어요? 민병두 의원님 여기 우리 학교 왜 안 만들어줘요? 이런 그 민원이 쫙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읽어줄까 말까 하다가 안 읽어줬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들어오고 민병두 의원님 우리가 있어요. 민병두 의원님 걱정하지 마세요. 민병두 의원님 그런 당에 있지 마세요. 뭐가 미련이 남아요. 우리끼리 해요.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봤어요. 김용태 의원님 거 있나 없나. 그랬더니 하나 나오네요. 김용태 의원님 존경했는데요. 이번 타다금지법 실망입니다.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게 이제 그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렇게 의원님들을 통해서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3월 15일 날 한번 제가 기대를 해보고요. 그 이후에 또 달라질 수 있을 거니까 그땐 다시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이제 김용태 의원님 한번 여쭤볼게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 사이를 앞두고 이제 거대당 중심으로 뭉쳐라 이제 나고 얘기를 하니까 자유공화당하고
미래통합당이 합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요양화 변호사가 또 미래한국당에다가 비례 신청도 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한테 안 가고 미래한국당하고 섞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래한국당은 비례용 만든 거 아닙니까?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저희로서는 그분들께서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왈부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중요한 거는 국민들께서 우리 보수에게 그리고 미래통합당에게 명령한 것만 착실하게 수행해 나가면 됩니다. 국민들께서 저희들한테 계속 말씀하셨던 게 그거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 너무 못하는데 보수나 야당하는 거 보면 더 못 봐주겠다. 제발 좀 화끈하게 인적 혁신하고 질서 있게 원칙 있게 통합 좀 해봐라. 제발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지 말고. 그래서 사실 인적 혁신 작업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네. 잡음이 많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 심판하는 거 심판 못한다. 당신들이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못했는데 무조건 당신들 요구대로 어떻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느냐. 따라서 저희로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 뼈를 깎는 인적 혁신 작업 그리고 원칙 있는 통합 작업 국민들이 가리키는 곳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보수의 통합 나름 뭐 의미가 있지만 네. 그것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대로 저희가 받아들이되 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이 명령이 가장 중요하다. 뼈를 깎는 혁신 작업과 원칙 있는 통합 작업 결코 멈춰서도 안 되고 그것만이 우리가 이 국민들한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김용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무조건 잘못했다. 이게 전제로 좀 얘기하시는 건데 어떤 게 정확히 구체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 잘한 거 3가지만 얘기해달라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지지자들 그리고 저하고 이번에 이제 경쟁하게 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잘한 거 3가지는 첫 번째는 경제. 두 번째는 안보. 세 번째는 국민통합.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윤 실장이 말할 거다. 그렇게?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총선에 출마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난 3년간 경제, 안보, 국민통합 잘했으니까 성공했고 그것을 제가 청와대에서 실무 총괄을 했으니까 그거를 평가받으러 나오겠다 얘기 안 하겠어요.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잘못한 거 3가지 꼽으라고 하면 경제, 안보, 국민통합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 안보, 국민통합 잘했는지 못했는지 국민한테 심판받자. 다만 그럼 야당이 잘한 게 있느냐? 네. 잘 못해왔죠. 그래서 국민들이 저희한테 숙제를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제발 좀 뼈를 깎는 혁신 작업 좀 해봐라. 인적 혁신 작업. 네. 그리고 당신들끼리 손가락질 하지 말고 무언가 원칙 있게 통합 좀 해봐라. 그 숙제 저희가 받아들었으니까 그 네. 숙제 지금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 숙제 마친 다음에 국민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안보, 국민통합 문재인 정권 잘했는지 못했는지 심판을 해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신감이 있다는 걸로 제가 들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숙제를 풀지 마십시오. 숙제를 풀지 말아라. 그게 더 현명한 일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 본인이 유관순 여사도 아닌데요. 그 네. 옥중 서신 그냥 개념치 말고, 네. 나라를 위한 무슨 정말 비장한 심정 이런 식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칭송을 했던데, 그냥 선거의 여왕이 이제 더 이상 선거의 여왕도 아니고 네. 또 전직 대통령의 어떤 존엄도 없으니 그냥 개념치 마시고 편안하게 계십시오 하고 있는 게 제가 이 얘기할 입장은 아니지만 네. 자유한국당에 제가 있다고 한다면 전 그렇게 처리할 거예요. 제가 조언한다면. 그렇군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영향이 있으니까는 옥중 메시지 이후에 뭔가 조금 움직임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건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찻잔 안에. 자기들끼리 찻잔 국민 안에서. 속에서의 그 태풍이 아니고 네. 그냥 찻잔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각을 네. 이 물잔 안에서 볼 거냐
물잔 밖에 있는 바다를 보고 볼 거냐 생각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19 대응책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종교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검토 중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본인이 이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의심돼서 또 검사까지 받지 않았으니까 콧물을 막 흘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아 정말 그래도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았었어요.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하나? 내지는 저 사람 너무 오바 아니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이 만약에 그 지자체의 장이었다면. 예. 이 감염병에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과소 대응이 가장 문제입니다. 과잉 대응은 비난받을지언정 네. 뭐 결코 그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여러 가지 행동들 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저는 나름 의미 있게 행동했다고 제가 네. 말씀드립니다. 칭찬해 드립니다. 네. 근데 이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정부의 대응 이번에 또 큰일 날 소리를 해서 제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으니까 네. 또 무언가 지금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대응 사태에서 국민들 그리고 정부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제가 두 가지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 전설적인 야구선수 요기베라의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결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자. 끝까지 예. 열심히 해야 된다. 다음에 두 번째, 아침부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송구합니다만 제가 주역의 마지막 64개의 마지막 회인 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미제는 여우 새끼 일화인데요. 그 꼬리가 자랑인 여우 새끼가 강을 만났고 그 강을 건너야 하는데 꼬리가 그 물에 적실까봐 잠겼죠. 네. 이 걱정을 해서 꼬리를 잘 들고 강을 다 건넜습니다. 네. 근데 나오다 방심하면서 꼬리를 딱 떨어뜨리죠, 물에. 적시고 말았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지금 약간의 진정세가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국민들이나 그 정부가 아차 이 방심하는 순간 정말 더욱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국민들께서 그리고 정부도 지난번에 엄청난 실수했잖아요. 청와대에서 그 기생충 영어 관계자를 불러서 그 정말로 잔치하듯이 해서 국민들 정말 억장이 무너졌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진정되는 거 하더라도 끝까지 긴장의 끝 놓지 말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 10초만 10초 남았습니다. 예. 그래요. 10초 남았군요. 네. 그 중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이제 보복 소비가 일어날 거다. 보복 소비. 네. 저는 요요 소비라고 하는데. 요요 소비. 예, 이제 우리 요요 현상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조금 안정이 되면 다시 이제 요요 소비가 일어나서 경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고. 근데 총선 끝나고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네요. 여당 입장에서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8시 성각에 돌아옵니다.